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4일이고요. 중요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자칭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싹 다 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사실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경제 전문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선거 유세 다니시느라 바쁘시죠? 네, 저희 지역에서도 열심히 이제 유세를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당에서도 제가 선대 본부에서 정무 수행 부시장을 맡아가지고 현장과 또 당사의 유세 상황을 관리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정말 바쁘실 텐데 네. 또 굳이 저희 스튜디오까지 제가 제발 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는 네. 최근에 이재명이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경제 전문가다 이런 식의 인식을 자꾸 하게 하려고 민주당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슬로건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아마 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본인들이 선점을 하고 그래서 경제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원인이라는 거는 이제 진단이겠죠. 그리고 결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렇게 본다면은 현재 경제의 원인이 우리가 모두들 다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예. 조짐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온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 경제학의 성장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공급 주도 성장이냐 아니면은 수요 주도 성장이냐 두 가지인데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건 없어요. 아, 그런 거는 예, 존재하지 않나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동안 왜 소득 주도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그 슬로건을 선거 때부터 이제 어떤 포장을 하기 위해서 내세운 거를 아니면은 이게 아니다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원인을 진단하면은 경제학 교과서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채가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채는 1,000조 가까이 됐어요. 그게 원인과 진단인데 이러한 원인과 진단을 해봤을 때 제공자가 바로 민주당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또 경제 대통령을 내세워요. 음. 그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제 생각에 윤석열 후보는 검찰 출신이니 경제를 모를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행정도 해봤다. 그래서 그렇게 대척점에 두고자 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체가 이제 유능한은 둘째치고 경제도 모른다. 그렇게 밝혀지는 게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몇 번 말을 바꿔요. 음. 대표적인 게 우리 국민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28번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그 부동산 정책이 지금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주택 가격 떨어지기 이전에 이미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그게 다 세금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 세금이 자산이 늘어났으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이 만약에 세 부담을 능가하는 수준의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면 그거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담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가 그 정도로 많이 충격을 가져왔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 네.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경제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꼽지만 경제 문제 중에서도 단연코 부동산 일자리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에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김포의 부동산 가격도 모르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한 2억 3억 얘기했다가 그렇죠. 김포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을 말 바꾸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분양 원가 기준일 것이다. 예. 원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확히 여러분들 아마 이 우리 홍철기 TV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김포에서 하시는 분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분양가 맞습니다. 언제냐? 지금 시기에 분양가가 아닙니다. 그 언제 거죠? 약 10여 년 전에 분양가가 평당 한 1,000만 원 했을 겁니다. 10년 전 분양가요? 그러면은 30평대가 한 3억대 나오겠죠. 아, 20평대는 2억대 나오겠죠.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TV 보시는 중에 네이버 부동산만 들어가 보십시오. 음. 김포라고 하면 김포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죠. 예. 하지만 김포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 어쨌든 김포 신도시인데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입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서울에 아니면 서울 근교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출퇴근을 하세요. 지옥철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김포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만약에 김포를 간다고 하면은 그 기준이 되는 도시일 거예요. 네. 그 김포 신도시 지금 당장 네이버 부동산 켜보십시오. 2, 3억대가 있는지. 없죠. 없죠. 예. 그게 거짓말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다 했는데 그거는 10여 년 전 10년 얘기예요. 전 거. 예. 참.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엊그제 TV 토론을 보셨을 겁니다. 그 TV 토론을 보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토론에 능하고 경제 전문가고 잘하는 것 같이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봤을 때 얼마나 큰 논란이 있었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 발행을 끊임없이 해도 된다 그래요. 국채라는 게 결국 빚이잖아요. 빚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얘기는 국채가 달러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찍어내면은 원화로 찍어내면은 그건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주장해요. 예. 그것은 북한 같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아니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해서 미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폐쇄 경제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폐쇄 경제 국가는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이탈만 조금만 생겨도 주식시장이 급락합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지금도 학교에서요. 제가 경제학 박사로 경제학자로서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몸을 담았다가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오래 하셨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정확히 가르치는 과목이 국제금융이론인데요. 예. 정말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경제 문란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인 게 우리나라는 자본의 탄력성이라 그러죠. 자본 이동이 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자금이 해외로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약간만 움직여도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약간만 높아도 자금이 들어옵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달러가 들어와도 원화로 바꾸기가 쉽고요.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서 나가기도 쉽고요.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했다? 그 국채를 사는 주체가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우리나라에 수많은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에도.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국채를 찍어내서 우리가 그냥 갚으면 그건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그건 폐쇄 경제 국가 얘기고요. 부채가 늘면요. GDP 대비 부채가 얼마다 하면은 그 국가 신유인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수밖에 왜 없겠네요. 무디스, 골드만삭스 이런 국가가 국내에 그 나라의 부채 비율, 그 나라의 부채를 왜 따지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서울대에서 그 국제금융 강의하시는 분 배우시는 거니까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이제 일상에 보시는데 예. 우리가 경제의 가장 기본은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수요 곡선은 뭐예요? 가격이 오르면 사고 싶지 않고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급은 뭐예요? 공급자는 가격이 비쌀 때 더 많이 팔고 싶어 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공급을 줄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 곡선 이렇게 X자로 해서 정확하게 균형점을 이루지 않습니까?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공급량인데 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 물가, 환율 이 세 가지가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식의 얘기라면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정부가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죠? 돈을 걷어들이면은 시중에 돈은 통화량이 돈이 줄어들어요. 정부가 다 가져가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서 이자율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고 그렇게 국채를 찍어내서 정부가 그 돈을 다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서 네. 재정 운영을 만약에 생산적인 요소로 운영을 안 하고 한 번 쓰고 없어질 요소로 만약에 운영을 했다. 네. 그랬을 경우는 경제에 주는 충격도 위축됩니다.
그런 역량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국채 하나만 놓고 매몰돼 가지고 거시경제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물가, 환율, 금리 다 연동이 돼 있고 경제 성장과 연동이 돼 있는데 국채만 놓고 봐서 우리는 국채 발행을 더 해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갚아야 되면은 국내에서 도는 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말 엉터리라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2030 우리 MZ 세대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베네수엘라처럼 실컷 다 찍어내고 네. 국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면은 기축통화국 되겠다 그래요. 아, 그 얘기는 기축통화. 이번에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예. 순간에 그냥 빵 터지셨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기축통화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예. 그 국채를 그런 이재명 후보의 논리로 해서 간다면은 많이 찍어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돈이 싹 걷어가든 예. 만약 정부가 돈을 제대로 못 쓴다면 아까 말씀드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부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지 마. 시중에 체험하는 실물 경기에서 체감하는 물가지수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지금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잖아요. 요새 7,000원짜리 국밥이 없어요. 없죠. 예. 8,000원, 심지어 9,000원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 시내 예, 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국내 화폐의 가치는 정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MZ세대 얘기한 그러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 불태우겠죠. 베네수엘라처럼. 그러네요. 그럼 달러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왜? 음. 믿을 수 있는 건 달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건데 예. 그래서 기축통화국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기축통화국이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어느 나라에서든 통용이 되는 화폐가 기축통화입니다. 네. 그게 예전에는 달러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금이었어요. 예. 금을 대체한 게 달러입니다. 음.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금으로 자산을 재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금으로 절세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현재 그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달러가 대체를 했지만서도 금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준기축 통화 역할을 해요. 여전히 가치가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예. 금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 금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고갈될 또 자원이지 않습니까? 예. 부존 자원이라 그러죠. 음. 그러니까 달러는 전 세계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기축 통화예요. 그런데 기축 통화국의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중국, 네. 일본, 일본. 유럽과 같은 유로화, 유로 지역.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파운드화. 예. 그런데 국제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 거래 결제가 되는 그러한 통화가 기축 통화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위를 노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 게 중국, 일본, 그다음 영국 파운드화도 있지만 그리고 유로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는 어쨌든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제 마틴 통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조금 차지하더라도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중 전쟁을 일으키면서 네. 중국도 기축 통화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 세계 위안화가 통용이 됩니까? 뭐 자기네가 예전에 왜 화폐 전쟁 이런 책까지 쏟아내 가면서 그렇죠. 뭔가 도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솔직히 못 믿잖아요. 그렇죠. 예. 엔화 어느 정도 거래가 되죠. 근데 무역 대금 결제할 때 엔화를 안 받겠다고 하는 기업도 많아요. 사실 엔화로 결제한다는 얘기 잘 들어본 적이 예. 없어요. 예. 근데 경제학 교과서, 국제금융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국제 무역에서 결제되는 비중을 보면은 달러 외에 위안화, 엔화, 유로화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있겠죠. 그만큼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화로 결제하겠다. 여러분들 원화로 해외 가서 1달러가 1,200원이에요. 네. 근데 1달러 주면 해외에서 팁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호텔 가서 주무셨는데 1,000원짜리 놓고 오실 수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예, 멱살 잡을 일이죠. 그게 기축통화 정의입니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을 다음날 변명하는 게 정경련 용어를 들어요. 정경련 보고서인데 정경련 보고서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SDR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인출권이라 그래서 네. 이미 국제 자본 시장의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 1998년 10월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 부도 사태였죠. 그런 외환위기 사태가 있었을 때 그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IMF나 이런
구제금융에서 인출권을 가지는 겁니다. 예. 대비하기 위해서. 음. 그러나 인출권 안의 범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원화도 거기에 좀 편입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정도 얘기지. 그걸 가지고 기축통화국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기축통화국으로 간다. 그리고 국채를 무작정 찍어내도 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안에만 해결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도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분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김포 신도시에 계신 분들의 부동산 가격을 2, 3억대다. 그리고 그걸 말 바꿔서 또 분양가를 얘기했다. 과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아, 그러네요. 예. 자,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공직에도 오래 계셨는데 네.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쨌든 도지사가 됐든 뭐든 큰 의미에서 보면은 네. 뭐 청와대에서도 계셨지만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최근까지 네, 네,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 대변인으로 또 역할을 해주셨는데 자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 카드를 네. 그 부적절한 용도로 부적절한 그 공문서를 활용해서 사용한다. 이거 꿈에 한번 꿔 보셨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이미 법인카드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공직이 굉장히 클린화되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정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는 제가 볼 때 기준이 외환위기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저도 이제 기업에 있었는데 대기업에 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제도라 그래가지고 감시 제도 그게 많이 도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민간 부분에 공직에도 많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감사 시스템, 감사관도 개방형직위로 많이 임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법인카드도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직에서 법인카드는 오직 식당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바꿨어요. 그리고 물론 포장. 저도 제가 서울시 대변인 할 때 일정이 바쁘다 보면은 도시락 포장을 해와서 제 집무실에서 먹을 때가 있어요. 예. 사무실에서 먹어야죠. 예. 그럼 당당하면은 포장이라고 찍힌 영수증을 당당하게 받아서 그냥 제출합니다. 예. 근데 얼마나 당당하지 못했으면은 결제를 하고 포장이라는 게 영수증이 없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 떼버리 저희 스티커도 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단적인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기업이건 공공기관이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그거는 횡령입니다. 횡령. 공금 횡령과 같습니다. 아. 그거는 그 횡령 같은 경우는 네. 또 자연스럽게 또 배임이랑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계셔서 사업체에 계시든 직접 오너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근로자로 일하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생활의 얘기, 실물경제 얘기로 자꾸 돌아가 보자고. 네. 아까 경제학적인 부분도 제가 어렵게 쭉 설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실물경제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카드를 쓸 때 육하원칙을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공공기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당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을 그렇게 바꿔치기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라는 거는 한 번, 두 번이면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반복 지속적이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죠. 고의죠. 예.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런 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 큰일 나죠. 그죠? 예, 아니 예. 그냥 동네에서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도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 그거를 한 번만 조금 쉽게 한번 내 생활, 내 주변, 나는 어땠을까 한번 돌아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자, 그 똑같이 이제 그 뭐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을 네. 해보셨으니까 네네. 그 배우자에게 기사를 붙인다거나 배우자에게 공무원을 붙여서 비서 역할을 시킨다거나 최근에 뭐 나온 거는 그 정치 자금이 뭐 또 무허가 업체로 흘러나간다던가 또는 경선 때 밥 먹은 것도 도지사 법카 오늘 아침에 보면 뭐 법카에서 나왔다던가 이런 일들이 네.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일까요?
단연코 없습니다. 단연코 없고요. 제가 서울시 대변인을 했고 시장님과 늘 동선을 같이 했지만 네. 오세훈 시장님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세요. 예, 예. 교수님이시죠? 예. 단연코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직에 있는 분들의 어떤 사모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비서진을 둘 수 있고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아는 한 대통령 영부인밖에 없어요. 대통령 영부인. 예. 아. 광역자치단체장 사모님 그것은 사모님일 뿐입니다. 예. 공공자원을 거기에 붙여줄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재정은요. 재정 집행이 법에 기반해야 됩니다. 법에 어떤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김혜경 그분의 그러한 공공자원을 활용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절대 없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남에 계시다 보니 인접 지역이 성남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로 옆이 성남인데 지금 이제 성남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고 이재명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었다고 볼 수 네. 있는 지역들인데 네. 지금 지역 민심이 어떤가요? 지금 우리 지역 민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어떤 사소한 우리와 비교했을 때 동화가 되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 정말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대 담론보다도 그리고 거대 담론인 정책과 미래 비전의 경쟁 중요하죠. 그런데 정책과 그 미래 비전 경쟁에 있어서도 정말 꼼꼼히 보십니다. 저도 어제 집에 갔더니 이제 선거 공보물이 왔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저는 밤에 받고 그걸 보기 전에 벌써 받았다는 분도 계셨고 예. 그래서 정말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정책 경쟁에 있어서도 과연 누가 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고 누가 또 국민을 기만하고 하는지 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심이라는 거는 천심이라 그랬듯이 주의를 한 번만 제대로 보신다면 아마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저 공보물 얘기 나오니까 하나 좀 네. 오늘 공부를 한 게 네. 다들 받아보셨더니 이재명이 그 검사 사칭 관련해서 네.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공보물에 설명을 해놨다는데 네. 그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중앙선관위에서도 뭐 우리는 그거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하냐, 우린 배포만 하는 거고 나중에 뭐 법적인 거는 그쪽에서 책임질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지금 선관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예. 멀리도 안 갈게요. 불과 1년여 전에 4.7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 구호가 어땠습니까? 일합시다였어요. 예. 그 일이 일을 연상하는 거예요. 음. 근데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 그랬고 그걸 슬로건을 썼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대선 때 어땠습니까? 무속과 신천지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대요. 예. 근데 투표를 독려하는 그러한 슬로건은 다 안 된다 그래요. 예. 거기서 선관위가 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국민들로부터 또 야당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지 이미 드러났고요. 예. 그 공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역에 시의원이 선거를 나가더라도요. 공보물을 만들면 선관위에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나요? 자기네가 검토를 못 형식만 맞추면 자기네 해줘. 아닙니다. 내용 검토를 해달라고 합니다. 현수막을 하나 붙이더라도요. 예. 저희가 선관위에 검토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선관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네.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그게 변명이라고 하지만 예. 분명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야. 그렇지만 그게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냥 누가 검토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선관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 사전에. 예.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때까지 현수막 슬로건부터 봐왔을 때 그래서 선관위가 중립적인 위치에 과연 있느냐 그건 지탄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명이라고 해서 해명 자료를 실었다고 주장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선관위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미 다 공보물은 발송이 됐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각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도를 봤는데 당에서 28만 명의 그 참관인들을 이번에는 좀 세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뤄질 경우에 선거를 중단시키기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에서 선관위의 그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대응책 같은 게 있습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에도 뭐 저희가 항의 방문한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당에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권자, 주권자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전투표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당에서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방금 우리 홍철기 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참관해서 그러한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전투표는 주위에 독려를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한 분이라도 더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그 감시와 감독, 그런 역할은 저희 당에서 정말 우려하시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참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한테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재명에게 속고 있는 분들 그래도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이거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재명 끝낼 수 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정책만 얘기할게요. 뭐 다른 그 부분들은 이미 다 나타난 것을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성남 규모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성남이 커진 원동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네. 제1 판교 테크노밸리,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지자체가 성남시였을 뿐이에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거 누가 추진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오늘 이렇게 커진 겁니다. 네. 경기도지사 시절 지난 약 4년 정도죠. 4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3년 반. 과연 경기도민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낙수효과, 어떠한 경제적인 성과 얻으셨나요? 없죠. 그죠? 예. 그것만 보더라도 과연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인과 진단했을 때 현재의 경제가 코로나의 충격은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 침체의 조짐은 보였고 잘못된 경제 정책이 집행이 됐어요. 한 번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책을. 그 민주당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입니다. 경제를 망친 정당에서 경제 대통령이다. 그것도 유능하다. 그것만 보신다면은 누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될지, 누구에게 미래를 열도록 할지 한번 일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그 1시부터 그 경기도 그 수원 유세가 있는데요. 지금 그 경기도 내 당협위원장으로서 지금 남은 기간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수원 팔달문 유세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1시부터 유세가 시작입니다. 경기도 수원이라 그러면은 경기도청이 있는 것이고, 경기 남부 권역의 가장 어떤 거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특례도시 굉장히 커졌죠. 1시에 시작이 되고요. 2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십니다. 예. 그래서 집중 유세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면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이면은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내일 TV 토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이제 선거 운동이 22일간인데 크게 7일 하면은 이제 3분의 2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 응원을 내서 내일 토론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십시오. 예, 아예 참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같이 수원으로 가서 네. 또 이창근 위원장은 유세에 또 참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께 현장 상황 그 취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결국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며칠 그렇습니다. 안 남았으니까 다들 주변에 하루에 전화 10통씩 돌리셔가지고 진짜
진짜 누가 이겨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누가 거짓말장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